그린지방이 오디오북. 나는 32살이다. 나에게는 언제나 어둠과 아픔뿐이었다. 회사에서 잘린 그날, 상사는 내 눈을 피했고 남자친구는 전화기 너머로 단 한마디만 남겼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내 세상 전체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얼음 위를 걷다가 발밑이 주저앉는 것 같았다. 차갑고 날카롭고 돌이킬 수 없는 소리였다. 방 안은 내 감옥이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커튼 틈새 속에서 시간은 하루가 아니라 한숨 단위로 흘러갔다. 그렇게 4년을 살았다. 밖은 늘 바빴고 나는 그 모든 흐름에서 지워져 있었다. 사람의 목소리가 무서웠고 거울 속 나 자신은 점점 낯설어졌다. 28에 멈춰버린 내 삶은 32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어머니는 1년 전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3년 전 가족들에게 잠깐 정리할 게 있다며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소식이 없었다. 가장 나약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는 그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눈이 내렸다. 나는 오래된 방을 떠나기로 했다. 사실 떠나야만 했다. 월세를 3달째 밀렸고 집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미안함과 수치심이 뒤섞여 나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캐리어 하나, 낡은 컵 2개, 그리고 버리지 못한 책 몇 권 뿐이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찻잔 한 쌍과 아버지가 사주신 낡은 사전. 그것들만은 버릴 수 없었다. 새벽 5시, 택시를 탔다. 기사님은 말이 없었고 나는 감사했다. 도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건물은 낮아지고 하늘은 넓어졌다. 아무도 모르는 도시 외곽의 원룸. 월세는 저렴했지만 창문 밖으론 철로가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차가 지나갔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나를 위로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짐을 풀며 나는 문득 거울을 봤다. 머리는 헝그러져 있었고 눈 아래는 까맣게 그림자가 져 있었다. 32살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지쳐버린 영혼의 껍데기 같았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결심보다 훨씬 느리게 회복된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커튼을 치고 살았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밖으로 나가려 노력했다. 어느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그날이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택배요. 나는 놀라 벌떡 일어났다.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키가 컸다. 180cm는 좋게 넘어 보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조금 헐겁게 풀려 있었다. 햇빛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으며 그림자가 내 발끝까지 닿았다. 이사 오셨죠? 그가 말했다. 저는 근처에 사는 사람이에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묘하게 익숙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그는 손에 든 봉지를 내밀었다.
이사 오셨길래 빵 좀 샀어요. 드세요. 아니, 괜찮아요.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이웃 인사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왜인지 슬퍼 보였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나는 그 봉지를 열었다. 크림빵, 단팥빵, 그리고 우유 한 팩. 내가 어렸을 적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이상했다. 왜 낯선 사람이 내 취향을 알까? 하지만 배가 고팠던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내 삶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아저씨, 또 오셨어요? 나는 그를 그렇게 불렀다. 나이는 5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언제나 정중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듯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가 저녁에 다시 돌아오곤 했다.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안 하세요? 그가 물었다. 저는 밖이 좀 무서워요. 그럼 제가 같이 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작은 화분 하나를 가져왔다. 이건 허브예요. 창가에 두고 키워보세요. 햇빛이 필요하니까 커튼을 조금씩 열게 될 거예요.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화분을 받으며 손이 스쳤을 때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며칠 후 화분이 쓰러졌다.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그가 다시 와서 조용히 세워주었다. 괜찮아요. 다시 심으면 돼요. 흙을 털며 말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다. 4년 만에 흘린 눈물이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당신이 혼자인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커튼을 걷었다. 밖에는 별이 떠 있었다. 그리고 멀리 그의 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내게 늘 아저씨라 불렸다. 아저씨, 오늘은 눈이 와요. 그래? 예쁘지? 그때마다 그의 미소는 묘하게 아련하고 아팠다. 그는 나를 밖으로 데려가려 애썼다. 처음에는 문 앞까지, 그 다음에는 계단까지, 그리고 마침내 작은 공원까지.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는 항상 내 옆에서 걸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혼자 사세요? 가족은 없으세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왜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봤다. 왼손 약지에는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 이 사람도 아픔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안심이 됐다. 나만 아픈 게 아니라는 사실이. 석 달이 지났다. 나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고 허브는 무럭무럭 자랐다. 나는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주 3회, 하루 4시간. 적은 돈이었지만 내 힘으로 번 첫 돈이었다. 잘하고 있어요. 아저씨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아버지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가끔 깜빡하는 것 같았다. 약속 시간을 잊거나 같은 말을 2번 하거나 방금 한 이야기를 다시 물어보기도 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응? 아, 미안.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하지만 나는 느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의 눈빛이 가끔 흐려질 때가 있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우리 딸이 당신만 했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멈췄다. 네? 아, 미안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는 얼른 화제를 돌렸지만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갑자기 딸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왜 나를 보며? 어느 날 밤 나는 오래된 꿈을 꾸었다. 흰 병실, 희미한 조명,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있던 누군가의 손.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낯익은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아저씨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렸다. 10살쯤? 병상에 누워 있었고 누군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빠가 지켜줄게. 괜찮아. 눈을 떴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나는 곧장 휴대폰을 들었다. 아저씨, 혹시 오늘도 시간 돼요? 그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요. 늘 여기 있지요.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왔고 낙엽이 떨어졌다. 아저씨는 점점 더 자주 깜빡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아저씨, 여기 왜 오셨어요? 내가 물으면 그는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다. 나 왜 여기 있지?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저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아, 그래, 맞다. 네가 걱정돼서. 네가라는 말에 나는 옴찔했다. 아저씨는 늘 앙신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가 길을 잃었다. 나는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았다. 여기가 어디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저씨, 지금 어디세요? 모르겠어. 집에 가고 싶은데. 나는 겉옷을 걸치고 뛰쳐나갔다. 근처 공원에서 그를 찾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다. 아저씨! 나는 그를 안았다.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미안해, 딸아. 그가 속삭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네? 아니, 미안해요. 착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거부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저씨가 저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신경과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다. MRI, 인지기능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알츠하이머병 초기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알츠하이머. 그 이름은 알고 있었다. 기억을 잃는 병. 천천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얼마나 진행된 건가요? 내가 물었다. 아직 초기입니다. 환자분이 인지한 건 아마 전조 증상 단계였을 거예요. 보통 알츠하이머는 발병 전 10에서 20년간 서서히 진행되는데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뇌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의사는 천천히 설명했다. 전조 단계에서는 기억력이 약간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미 뇌의 회마 부분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하죠. 초기에는 최근 기억부터 사라집니다. 방금 한 일을 잊거나 약속을 잊고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억, 특히 감정이 강하게 연결된 기억은 비교적 오래 남습니다. 나는 아저씨 손을 꼭 잡았다. 그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중기가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옷 입기, 식사하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도움이 필요해지죠.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말기에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거의 모든 기억을 잃고 신체 기능도 저하됩니다. 침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사는 나를 바라봤다.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집에 가면 보여줄게요. 그의 집은 내가 사는 곳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는 숨이 멎었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어린아이의 사진. 아기였다가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는 한 아이. 그 아이는 나였다. 이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네 아버지야. 그가 말했다. 3년 전 내가 집을 나간 건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그는 소파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진단을 받았어. 알츠하이머 전조 증상이라고. 의사는 10년 안에 악화될 거라고 했지. 나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엄마를 간호하느라 지쳐있던 네가 나까지 돌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왜? 나는 울먹였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네가 이미 너무 힘들어 보였어. 우울증으로 방에만 있고 세상과 단절되고. 나는 네가 먼저 회복되길 바랬어.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지. 3년 동안요? 가끔 네 집 앞을 지나갔어. 커튼이 닫혀 있는 걸 보면서 아팠어. 하지만 네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런데 네가 이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친구한테 부탁해서 알아냈지. 이곳으로 온다고. 그래서 나도 여기로 왔어. 네 옆집에. 키다리 아저씨처럼요? 그래.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동화 기억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조용히 도와주고 싶었어. 나는 울었다. 4년간의 어둠, 3년간의 그리움,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평온.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병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내가 너를 잊기 전에 말해야 할 것 같았어.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나는 33이 되었고 아버지의 병은 중기로 접어들었다. 아버지는 이제 내 얼굴을 가끔 알아보지 못했다. 아침에는 나를 알아봤지만 저녁이 되면 당신은 누구세요? 하고 물었다. 저 수아예요, 아빠. 딸. 수아. 우리 딸이 이렇게 컸나?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졌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많이 컸어요. 아버지는 이제 혼자 식사하기 어려워했다. 나는 매일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함께 밥을 먹였다. 숟가락질이 서툴러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엄마가 해준 밥 같아. 엄마. 아버지는 가끔 엄마와 나를 헷갈려 했다.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려고 했다. 출근해야 해. 늦겠어. 아빠, 지금은 퇴직하셨어요. 안 가셔도 돼요. 아니야, 가야 해. 딸 학비 벌어야지. 나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이미 다 벌었어요. 이제 쉬셔도 돼요. 아버지는 내 품에서 울었다. 내가 뭘 잊은 것 같은데 뭐였지? 괜찮아요. 제가 기억할게요. 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나는 온종일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는 밤과 낮을 헷갈렸고 새벽 3시에 일어나 밥 먹어야지 하고 부엌으로 갔다.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아버지가 혼자 나가면 안 되기에 문에 자물쇠를 더 달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냈다. 왜 나를 가두는 거야? 나 여기 있기 싫어. 나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못나서 이래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안았다. 울지 마. 우리 딸, 울지 마.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치매 가족 모임에 참여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어머니가 저를 도둑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 한다고 소리 지르세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도 그랬다. 가끔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겨우 회복한 내 마음이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의 기억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최근의 것들은 빠르게 사라지고 오래된 것들만 희미하게 남았다. 아버지는 종종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엄마, 배고파요. 아빠, 저 엄마 아니에요. 딸이에요. 딸? 우리 딸은 아직 아기인데. 나는 그냥 따라주기로 했다. 의사가 말했다. 억지로 현실을 주입하지 마세요. 환자가 있는 시간대에 함께 있어주는 게 더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이라면 나는 그의 친구가 되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이라면 나는 그의 누나가 되었다. 오빠, 오늘 날씨 좋아요. 그래, 그럼 나가서 놀자.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다. 아버지는 나뭇잎을 주우며 웃었다. 마치 진짜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잊어도 어떤 것들은 기억했다. 네가 아플 때가 있었지? 네? 10살 때 큰 수술했잖아. 아빠가 손잡아줬어. 기억나? 나는 멈칫했다. 그건 사실이었다. 10살 때 맹장 수술을 했다. 그때 아버지가 병실에서 밤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그날 아빠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네가 죽을까봐. 감정의 기억. 의사가 말했던 대로 강한 감정이 결합된 기억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했다. 아빠, 저 안 죽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는 내 얼굴을 만졌다. 그래, 다행이야. 2년이 더 흘렀다. 나는 35이 되었다. 아버지는 이제 거의 누워 지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다. 가끔 나를 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요양병원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아버지는 집에 있고 싶어 했다. 우리 집.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네, 여기 우리 집이에요. 나는 매일 아버지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도왔다. 유동식을 조금씩 떠먹였다. 가끔 아버지는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폐렴이 왔다. 면역력이 떨어진 아버지에게 감염은 치명적이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분들 불러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에겐 아버지밖에 없었다. 친척들은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나는 혼자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저예요. 수아. 아버지의 눈이 조금 떠졌다. 흐릿했지만 나를 보는 것 같았다. 네,
저예요. 미안해. 왜요? 아빠가 왜 미안해요? 짐, 됐지?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아빠는 제 전부예요. 아빠가 없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어요. 고마워. 내 딸 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아빠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심전도의 선이 평평해졌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나 혼자서 치렀다. 그 후 나는 무너졌다. 5년간 아버지를 돌보며 버텼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나는 다시 방 안에 틀어박혔다. 커튼을 치고 햇빛을 차단하고 세상을 잃으려 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샤워도 하지 않았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아빠, 저도 갈게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손이 떨려서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글씨였다. 내 딸 수아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아빠는 내 이름을 아직 기억해. 하지만 내일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쓴다. 수아야,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운 건 네가 다시 일어섰다는 거야. 4년간의 어둠을 이겨내고 다시 햇빛을 마주한 네가 자랑스러워. 아빠는 곧 많은 걸 잊을 거야. 네 얼굴도, 네 목소리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건 내 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으니까. 기억을 잃어도 네가 내 딸이라는 걸 내 영혼은 알 거야. 수아야, 아빠가 떠나도 너는 살아야 해. 네가 힘들 때마다 하늘을 봐. 거기 어딘가에서 아빠가 너를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항상 네 곁에 있어.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나는 다시 일어섰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치매 가족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를 도왔다. 그들도 같은 아픔을 겪었고 같은 길을 걸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는 조금씩 회복했다.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처럼 다른 누군가를 돕기로.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요양원을 방문하고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가족들에게 내 경험을 나눠주었다. 처음엔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수아예요. 수아? 예쁜 이름이네. 우리 딸 이름도 수아였는데. 할머니는 알츠하이머 말기였다. 가족도 없고 혼자 누워 계셨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제가 할머니 딸 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우리 딸. 할머니는 웃었다. 그 미소는 아버지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나는 38이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되었다. 정식으로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서 일한다. 수아 씨는 특별해요. 환자들이 수아 씨만 찾아요. 동료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을 이해하거든요. 오늘도 한 할아버지가 나를 딸이라고 불렀다. 수진아, 학교 갔다 왔니? 네, 아빠. 다녀왔어요.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였다. 숟가락질이 서툰 손을 잡아주며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이 순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면 나는 아버지의 집에 간다. 이제는 내 집이 된 그곳. 벽에는 여전히 우리의 사진이 걸려 있다. 나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 아빠, 오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돌봤어요. 다들 아빠 닮았어요. 착하고 따뜻하고 가끔 깜빡하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워요.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린다. 나는 커튼을 활짝 열었다. 햇빛이, 달빛이, 별빛이 방 안으로 쏟아진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아요. 아빠가 켜준 불빛을 따라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온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다. 잘했어, 내 딸. 나는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늘도 새로 오신 가족분들이 모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 김수아입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화면을 켰다. 알츠하이머 병이란?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로 전체 치매의 6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고 사멸하는 질환입니다. 전조 단계, 발병 10에서 20년 전. 이 시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뇌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뇌의 해마 부위에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시작. 페트 스캔으로 감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은 정상. 본인도 가족도 알아차리기 어려움. 때때로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약속을 잊는 정도. 한 남성이 손을 들었다. 그럼 미리 알 수 있나요? 유전자 검사나 뇌 영상 검사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은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가능합니다. 경도 인지장애 단계. 본격적인 알츠하이머 전 단계입니다. 기억력 저하가 본인과 주변에서 느껴짐. 하지만 일상생활은 대체로 가능. 1년에 10에서 15%가 알츠하이머로 진행. 이 시기에 조기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 나는 화면을 넘겼다. 이 시기가 진단이 가능한 첫 단계입니다. 주요 증상은 최근 기억 상실, 방금 한 대화나 사건을 잊음, 반복 질문, 길 찾기 어려움, 익숙한 장소에서도 혼란, 시간 감각 상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월인지 모름, 판단력 저하,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돈 관리 실수, 물건 잃어버림,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고 찾지 못함, 성격 변화, 의심, 우울, 불안 증가. 일상생활은 대부분의 일상활동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업무나 재정 관리는 어려워집니다. 독립생활은 가능하지만 지원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적인 일상 유지, 메모나 알람 활용, 안전한 환경 만들기, 미끄럼 방지나 가스 안전장치 등, 약물 치료 시작,
아리셉트, 엑셀론 등. 한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저희 어머니가 딱 2단계예요. 얼마나 진행될까요? 개인차가 큽니다. 평균적으로 초기는 2에서 4년 정도 지속되지만 어떤 분들은 더 오래, 어떤 분들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중기 단계 2에서 10년. 가장 오래 지속되는 단계이며 가족의 돌봄이 본격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요 증상은 장기 기억 손상, 가족 얼굴을 못 알아봄, 언어 장애, 단어 찾기 어려움, 이해력 감소, 일상 능력 상실, 옷 입기, 식사, 씻기 등 도움 필요, 방향 감각 상실, 집안에서도 길을 잃음, 배회, 특히 밤에 집을 나가려 함, 환각과 망상, 물건을 훔쳐갔다, 누가 나를 해치려 한다, 수면 장애, 밤낮이 바뀜, 폭력적 행동, 좌절감이나 혼란 때문에. 일상생활은 모든 일상활동에 도움 필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낙상, 화상 등 안전사고 위험 증가.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지시, 옷 입으세요 대신 먼저 바지를 입으세요. 환자의 현실 인정, 억지로 교정하지 않기, 규칙적인 루틴 유지, 배회 방지 장치 설치, 낙상 예방, 불필요한 가구 제거, 조명 밝게, 보호자 휴식, 주간 보호센터나 단기시설 이용. 방안이 조용해졌다. 모두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고 있었다. 말기 단계 1에서 3년.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다. 말기에는 대부분의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주요 증상은 거의 모든 기억 상실, 언어 능력 거의 소실, 단어나 짧은 구절만 가능, 보행 불가, 침대나 휠체어 생활, 연하 곤란, 배변 조절 불가, 감염에 취약, 폐렴, 요로 감염 등, 체중 감소, 일상생활은 완전한 의존 상태,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 보냄, 의사소통 거의 불가능. 가족이 할 수 있는 것, 평안함 제공, 부드러운 촉감, 음악, 익숙한 목소리, 욕창 예방, 자세 자주 바꿔주기, 구강 케어, 감염 예방, 존엄한 마지막, 호스피스 케어 고려, 손을 잡아주기, 신체 접촉은 말기까지 위안이 됩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다. 그럼 환자는 고통스러운가요? 말기에는 의식이 흐릿해져서 육체적 고통은 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와 중기에는 자신이 반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울증 치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예방과 관리.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진행을 늦추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방, 발병 위험 낮추기,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건강한 식단, 지중해식 식단, 오메가3, 정신적 활동, 독서, 퍼즐, 새로운 거 배우기, 사회적 교류, 고립 피하기,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 머리 부상 예방, 치료, 약물,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 아리셉트, 엑셀론, 레미닐, NMDA 수용체 기량제, 메만틴, 최근 개발 아밀로이드 제거 약물, 아두카무맙, 레켐비, 비약물, 인지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회상요법.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억을 잃었지만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것을 그들은 느낍니다. 한 남성이 손을 들었다. 보호자가 지치면 어떡하죠? 혼자 견디지 마세요. 치매는 가족 질환입니다. 보호자가 쓰러지면 환자도 어려워집니다. 주간 보호센터 이용, 단기 보호시설 일시적 입소, 가족 지원 그룹, 상담 서비스, 정부 지원, 장기 요양보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교육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저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초기래요. 저도 우울증이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과거의 내 모습이 보였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정말요? 저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4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끝까지 돌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힘들 거예요. 많이 울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나중에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될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울먹였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요. 겨울밤 나는 아버지의 집에 앉아 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본다. 키다리 아저씨처럼 나타나 내 삶을 바꾼 남자. 그는 내 아버지였다. 나는 이제 그를 온전히 이해한다. 왜 키다리 아저씨로 온 것인지, 왜 진실을 숨긴 채 조용히 곁을 지켰는지. 그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원했다.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내 힘으로. 그리고 나는 일어섰다. 아버지 덕분에. 이제 내가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었다. 요양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어요. 마치 아버지가 내게 했던 것처럼. 창밖으로 눈이 내린다. 나는 아버지에게 속삭인다. 아빠, 저 이제 알아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아빠가 저를 잊었어도 아빠의 사랑은 제 안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든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다. 잘했어, 내 딸. 자랑스러워. 나는 이제 그를 아버지로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다. 초기 기억은 키다리 아저씨로, 중기와 말기는 혼란스러운 아버지로 뒤섞여 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는 영원히 키다리 아저씨다. 햇살처럼 따뜻하고 겨울처럼 고요한 사람. 내가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던 그 손. 날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 이 세상이 끝나도 나는 그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다. 알츠하이머는 기억을 앗아갔지만 사랑까지 앗아가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내 안에서 자라나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하얗고 고요하고 아름답게.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포옹처럼. 눈은 계속 내린다.